일단 영어 공부에 대한 이제 최근에 네네. 어떤 경향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로는 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며칠만 하면은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 예, 많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봤는데 예.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외국 유학도 하시고 네네. 공부하는데 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좀 치열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그렇게 며칠 만에 외국 언어민처럼 되는 게? 가능했으면 진즉에 전 세계의 모든 언어 문제는 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예. 지금까지 언어의 장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반증이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광고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은 알아요. 예, 그게 안 되는 걸 알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 광고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주일 만에 10kg 뺀다고 그래야 뭐 사시지. 예, 1년에 10kg 빠진다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절대 안 사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언어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네. 이 약간 일종의 뭐 자폐 스펙트럼 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 서번트가 이제 프랑스 말로 약간 학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이상하게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언어 쪽으로. 예, 그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경성 어떤 그런 무엇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언어 하나를 습득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 빼고는 우리들은 전혀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 언어가 나의 모국어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적게는 한 6개월, 길게는 뭐 2, 3년까지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 최소 몇 시간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은 사실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 중에는 FSI라는 미국의 그 외무부 그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거기가 외교관을 양성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굉장히 역사가 깊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수많은 언어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제 그동안 막 외교관들을 길러내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 외무부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어가 영어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습득하는데 평균 얼마 걸렸는지가 다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보니까 독일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를 습득하는 데는 물론 그 기관 훌륭한 곳이고 거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겠죠. 한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1년? 예, 미국 사람, 그러니까 영어 모국어 화자가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마스터하는데 네. 걸리는 시간이 전문 기관에 들어가서 6개월에서 1년. 예. 그러고 이제 그 영어 모국어 화자들 기준으로 가장 먼 언어, 즉 어족상 아무 관련이 없어서 너무 습득하기 힘든 언어가 맨 카테고리 4 란에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쉬운 거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네네. 가는데 맨 마지막에 아주 자랑스럽게도 네. Korean, 한국말이 있어요? 한국어 있고 Chinese, Japanese, 그다음에 Arabic. 아랍어가 있습니다. 아랍어도... 그게 영어 모국어 화자 기준으로 네, 가장 어려운 언어들이죠. 네. 그 역으로 보면 네.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또는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모국어 화자가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뭐겠어요? 영어예요. 맞습니다. 거꾸로 대척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을 좀 환산해 봤는데 네.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전문기관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 네. 1년 반 정도. 예, 이게 사실 거기 외무부에서 트레이닝 받는 사람들 나름대로 엘리트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 정도 걸려요. 예, 이거를 뭐 많은 분들께서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만 아셔도 그런 광고는 제 눈에 안 들어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교육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스트럭처가 내가 이제 평소에 잘 갖고 있는데 머리에서 출력이 바로바로 가능한 그게 있는데 그거랑 가까운 정보일수록 훨씬 우리가 습득을 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영어와 언어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없죠. 예, 어순도 완전히 반대고 가끔 보면은 누가 놀리려고 일부러 반대로 만든 것처럼 우리 이게 층수 얘기할 때도 영어는 또 거꾸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영어에서 하는 모든 게 한국에선 거꾸로예요. 우리 뭐 직구 같은 거 해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102동 401호 이러면은 뭐 그쵸. 401호 룸 넘버 401 쓰고 그다음에 102동. 예, 우리는 그다음 무슨 아파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이제 거꾸로 쓰죠.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가죠. 작은 데서부터 그죠? 맞아요. 나가고. 그게 너무 모든 분야에서 그렇고 특히나 이제 사람이 언어를 구사할 때 있어서 가장 우리가 힘든 거는 갖고 있는 단어들을 출력하는 속도가 관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몇 초 안에 되지 않으면 사실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언어, 말 만드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뭘 생각하고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생각하는 순간 문장 만들 시간이 없어요. 예, 이런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과학적으로 이거는 정말 어려운 우리한테는 과제임이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사회과학에서 봤을 때 교육 심리학으로 봐도 네네.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서 뇌가 여기에 적응한다는 21일 정도 걸려요. 맞아요. 최소 21일 예, 정도. 최소. 그다음 우리가 뭔가 이제 자유자재로 한다는 거 체화됐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프로시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 절차화라 그러는데 네. 우리 이제 머리 기억이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이 네네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젖빨고 그냥 응가 싸고 막 이런 그쵸, 거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런 게 내가 새롭게 뭔가를 정보를 했다가 이게 몸에 체화되는 66일 정도가 이제 네네.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그만큼 걸리는 과연 거예요. 영어라는 걸 내가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거기다 완전 대척점에 있는 진짜 그렇죠. 어려운 정반대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언어를 네네. 진짜 뭐 예를 들어 100일 만에 했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천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 봐도 이건 좀 간혹 천재들이 자기가 되는 거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 뭐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아기를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는 단일 언어권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언어가 다양한 사회에 가면은 이 2개, 3개씩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지구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그 서로에게 가까운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와 먼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를 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중동 이쪽에 가면은 이 어느 정도 언어를 배우기에 괜찮은 식으로 나라는 달라도 민족은 좀 달라도 언어끼리는 좀 통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쉽죠. 거기는 같은 언어에서 나온 게 사실 분기한 그런 형태니까 독일 사람이 영어 배우는 거는 우리가 영어 배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훨씬 쉬운 일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일본어를 미디어로 배우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뭐 애니 같은 맞습니다.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 근데 영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어가 절대 배우기 쉬운 언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OS 자체가 한국어기 때문에 한국어와 말법이 거의 똑같은 예, 일본어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쉽게 그거를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저장을 하고. 근데 영어는 이게 안 됩니다. 특히나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는 네네.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하면 한 최소 2, 3년 정도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네네네. 꾸준하게 했을 때 그렇죠. 진짜 공부로서 그죠? 공부로서 일처럼 네네. 할 때 그때 좀 뭔가 언어적인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공부는 일이어야 돼요, 공부 사실. 일이어야 예, 공부를 재미로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있겠죠. 그거는 뭐 사실 기억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생존해 가는 것만 해마가 기억해 주기 때문에 장기 기억이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즐겁게 뭔가를 한다는 거는 심리적 상태랑 효율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적어도 해마가 기억할 땐 생존적으로 돼야 돼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언어 학자들 네네네. 이분들의 어떤 또 공부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예, 예. 하는데요. 네. 제가 느낄 때는 노암 촘스키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촘스키 선생님은 뭐 언어학의 언어학이 가장 유명하신 가장 분이죠. 유명한 분이다 예, 보니까 요즘에 다른 걸로 많이 유명하시지만 뭐 생성 문법이라든지 네, 이런 네. 얘기 특히 노암 촘스키 얘기 중에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네. LAD. LAD요. 사람이 예. 기본적으로 언어 습득 능력을 처음부터 예. 탑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네. 저는 처음에 좀 분노를 좀 느꼈어요. 근데 왜 영어가 안 되지? 라든지 예. 왜 중국어가 잘 안 되지? 라든지 왜 이탈리아 안 될까? 이런 예.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네. 가능성을 이제 싹 틔우는 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이제 그쵸. 이해를 하게 됐고 굉장히 다른 문제죠. 내가 이게 쓰지 않고 이게 공부를 안 하면은 네네.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촘스키 선생님이 말씀하신 LAD는 모국어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오에 대한 예. 맞아요. 오에 대한 커서 이제 사춘기가 보통 지난 경우를 우리가 제2 언어를 배우기에 조금 늦은 시기라고 보통 잡는데 그때 발동되는 게 LAD가 아니고 어렸을 때 주변 환경에서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를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그래서 LAD라고 처음 명명한 게 이제 촘스키 선생이죠. 제가 다음에 이제 스티븐 핑커 책을 읽다 보니까 예. 굉장히 넓게 LAD가 그 어떤 네. 모국어만 한정된 게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냥 다 갖고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기 보는 때문에. 의견이 스티븐 핑커는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읽고 네. 촘스키를 이제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예, 맞아요. 맞습니다. 모국어에 대해서. 네네. 근데 우리가 이따 또 얘기했지만 크라신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때도 마치 모국어 공부를 하듯이 자연적인 방법에 따라 이런 걸 또 강조하다 보니까 네네네. 가끔 좀 현실적인 괴리감을 느낄 때가 그렇죠. 근데 없지 않았던 것 그 같아요. 이론들이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직 인간을 과학적으로 다 볼 수 없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촘스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행동주의
그 제일 유명하신 분이 스키너 박사잖아요. 네, 맞아요. 스키너 박사랑 쉽게 말해 온라인에서 이 배틀을 뜨시면서 맞아요. 인지주의. 막 논문으로 막 그때 엄청 싸웠어요. 스키너가 오죽하면은 촘스키 같은 지성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불만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면서 했던 게 이게 벌써 40년대, 50년대 맞아요. 이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촘스키 선생님의 이 변형 생성 문법이라든가 이런 촘스키 학파들이 가장 전성기였던 게 7, 80년대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과학 수준이 인간의 뇌를 들여다볼 수 그때는 거의 뭐 기본 많이 기초적인 낮았죠.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촘스키 선생님의 그 많은 이론들 중에 이제 좀 어떤 것들은 현대에 와서는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네. 어떤 우리가 특히나 사회과학 쪽은 보면은 네네. 그 이론들의 발전이나 통합 양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외형적인 걸로 접근하기 네네. 시작해가지고 네. 관찰 같은 것들, 예, 예, 예. 그걸 통해서 귀납적으로 어떤 법칙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네. 꼭 심리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아까 네네. 말씀하신 건 행동주의나 인지주의의 어떤 대립, 예, 교육학에서도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스키너도 거기서도 유명하고 그러다 네. 최종적으로 통합돼요. 통합되는데 이제 네. 조금 더 득세한 쪽의 거를 견해를 네. 바탕으로 약간 절충하는 식으로. 약간 게슈탈트 심리학처럼.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예,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이제 학파가 좀 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네. 게 되게 이름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네, 네. 결국엔 최종적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나가다- 수렴하는 것 같긴 해요. 외형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게 스키너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네네네. 유효한 여전히 이제 예. 이론들로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학파가 전체적 생명을 모두 읽는 건 아니죠. 모두 그렇습니다. 읽는 건 아니고 그 예. 사람이 여전히 주요한 것들을 네. 비판받는 부분도 있지만 살아남는 것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촘스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굉장히 예. 좀 세밀하게 보잖아요. 엄청나죠. 단어부터 봐가지고. 예, 근데 예. 이게 50년, 그다음 60년, 특히나 일본이라든지 그 우리 문법 네. 시스템을 네. 가장 직접적 영향을 많이 미친 나라인 것 같은데 네네. 우리 그 나라의 호를 떠나서 예. 시스템적 영향을 많이 준 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의 또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미시적이고 디테일한데 네네. 있다 보니까 우리도 단어, 예. 문법, 네. 독해, 쓰기, 분절해서 보는 음.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예, 그 촘스키 선생님의 이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모국어 화자에 대한 분석이에요. 무조건 되는 분석. 예, 즉 이거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이 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거를 처음에 궁금해하고 이제 촘스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걸 수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전에 많은 심리학자나 뭐 철학자들이 언어의 구조를 밝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촘스키처럼 그렇게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촘스키 선생님이 이제 7, 80년대 어마어마한 이제 인기를 끌었던 거는 언어를 도식화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항을 옮기니까 정말 모든 언어에 마치 적용되는 것 같은 이런 뭐가 나오고 논항 구조라는 거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셔서 영어를 저렇게 배우면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모국어를 내가 습득을 했을 때 엑스레이로 만약에 이 사람 머리를 찍는다면 이 안에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까? 이거를 촘스키 선생님이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잘하고 싶다고 할 때 예, 설계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네. 촘스키의 이론은 설계도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었죠. 예. 근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화 심리학에서 가장 각광받는 유명한 네. 학자 중에 한 명 스티븐 핑커인 것 같은데 스티븐 핑커요. 네. 스티븐 핑커도 LAD를 똑같이 계승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분은 더 심한 게 네. 인간의 본능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생존을 위한 어떤 기제라는 네네. 식으로 어떤 설명을 하고 예, 있고 예, 예. 저도 사실 언어 본능 당연히 읽어보셨겠지만 예, 예, 예. 제가 그때 선물 드렸던 책이 뭐였죠? 그 말과 규칙. 말과 규칙.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갖고 계셔가지고 그 제가 할 수 없이 콜라시라고 정말 맞아. 죄송한데. 네, 네. 예, 아니, 예. 저는 근데 읽다가 야 이거는 언어학자 분이면은 선물 드리고 싶다 이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네, 책이죠. 저 감사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네. 봤는데 언어 본능도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네네. 원래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 그러면 생존에 대한 것들이고 네, 그 네. 생존에 대한 건 대비 회피 본능이라. 네네네. 어두운 데를 가면 무섭다는 걸 배운다든지 그렇습니다. 이상한 동물이 다가올 때 도망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순식간에 판단을 빨리 하고 우리가 뇌 속에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알고리즘들을 쌓아가는 건데 언어가 여기 포함된다는 건 저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그게 아마 스티븐 핑커가 원래 언어학자 출신이 아니고 이 cognitive 심리학자니까. science, 맞아요. 예, 인지심리. 인지심리학자, 인지과학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핑커가 평생 뭐 이렇게 바쳤던 그 연구했던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맞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영어로 mind가 Mind. 사실 정신이거든요. 네, 정신.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공학적으로 네. 밝히고자 했던 그런 분이 스티븐 핑커이기 때문에 스티븐 핑커의 언어 본능에서 강조하는 그 언어 본능이라는 거는 인간의 정신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언어를 습득할 어떤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인 우리 정신 어떤 움직임이 타고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핑커는 그거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언어로 생각한다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도형이나 그림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mentalist라고 그래요. 이게 약간 우리가 언어에 이름을 붙일 때 무슨 그죠, 무슨 쉬라든가 무슨 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mentalist가 정신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mentalist로 생각하는데 발화하고 밖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문화에서 배운 언어로 표현을 한다. 변환을 해내는 거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예, 그 기저에서 변환된 그 밖으로 표현된 이 표현형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면에서는 촘스키 선생님 굉장히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하게 예. 느껴졌고 네네. 그다음에 또 제가 그래서 이제 스티븐 핑커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네. 진화 심리학의 계보를 전체를 한번 정리를 어,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동물학 데즈먼드 네. 모리스가 네네네. 76년인가에 이제 67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67년일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이키드 에이프스 책을 네네네. 써서 벌거벗은 원숭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왜 우리는 털을 벗어 던지고 네.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털을 벗었냐? 털을 갖고 있다는 건요. 네. 집을 안 짓고 산다는 거고 집을 안 오. 짓고 산다는 거 혼자 산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혼자 돌아다니면서 과실 따먹는데 네. 결국에는 사회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털이라는 것을 벗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 그래서 그렇군요. 보면은 결국에 동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좀 가면은 에드워드 윌슨이라든지 아, 예, 사회생물학이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공통적으로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얘기하는 것들이 인간이 군집을 이루면서 사는 사회적 생물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강조를 맞습니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진화 심리학을 이해하게 된 게 왜냐하면 진화 생물학자 분들인데 이분들 네. 맨델, 다윈, 그다음에 이 계보를 통해 데즈먼드 모리스, 에드워드 윌슨 이렇게 쭉 네, 네. 오다가 에드워드 윌슨에서 오면서 이제 사회과학을 건드리기 시작하죠. 뭐라 그래서 그러냐면 욕 많이 자셨어요. 그분이 이제 소셜 바이올로지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사실 사회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다. 왜? 생물은 네. 진화의 과정에서 사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예. 식의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때 그 에드워드 윌슨 교수 대학교 강연하러 가시면 물병 던지고 막 그 네. 난리 났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영역주의가 심하지만 맞습니다. 그런 통섭이라는 이름으로 네. 미화시키기에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몇 년 되면은 그게 7, 80년대 그렇죠. 그때 네. 8, 90년대 이때는 여전히 아주 오래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 분야에서 이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네. 진화 생물학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인간의 어떤 심리도 예, 예. 어떤 생존을 위해 가지고 유전적으로 뭔가 다음 세대로 전해져 온 게 있는가? 네네네. 이게 우리가 리처드 도킨스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DNA에 직접 각인됐다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미매 형태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 온 것들이 있죠. 예. 왜냐면 제가 최근에 제가 아이가 태어나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 어떤 실험이냐면 예. 어두운 방에다 한번 더 봤는데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안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무섭다는 걸 왜 느끼는 학습을 하는 결과예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봤더니 여전히 도시에서는 어두운 데 가면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네네. 왜 그러냐면 도시는 범죄율이 있어요. 범죄가 일어나요, 어두운 데 가면은. 네. 근데 시골은 어두운 데를 똑같이 무서워하는데 범죄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골은 주홍 글씨 낙인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범죄를 안 저질러요. 외지인들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진짜 우발적인 예를 들어서 뭐 커피에 농약 타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었죠. 너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운 줄 아세요? 범죄의 빈자리를? 귀신이 채워요. 어두운 데 가면 빨간 손 있다, 검은 손 있다. 여전히 학습은 시켜야 되는데 그게 범죄로는 이제 학습을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얘기로 이제 치환을 하는 거죠. 거의 레비스트로스급 약간 그런 발견이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진화 심리학에서 어떤 게 이제 발생했냐면은 군집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할 때 뭐가 있냐면 새로운 이제 네오필리아가 있거든요. 사람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싶고 포비아도 있죠. 새로운 것을 독버섯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대적 학습이거든요. 누가 그렇죠, 먹고 그렇죠. 죽었다. 네네. 저 동물은 위험하다. 근데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언어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인으로 하죠.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먹고 죽는다 이게 어느 순간 지나면은 점차 이게 고도화되고 정교화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하던 게 갑자기 뭐 호랭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이게 뭐 인간의 역사라는 게 30만 년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어가 다듬어지는 과정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이 굉장히 그 말씀 참 진짜 너무 흥미로운 게 지금 언어학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통 언어학에 약간 반기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센 것 같고 새로운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예, 진화 생물학자. 그런데 그 진화 생물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계보가 있는데 도킨스 선생님처럼 이제 유전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형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환원주의가 있고 여기랑 완전 결이 좀 다른 사람들 중에는 지금 현재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조지 헨릭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근데 이분이랑 또 리처드 랭엄이나 아니면 뭐 로빈 던바 이런 인류학자들이 언어의 역사 같은 걸 연구를 하면서 새롭게 밝혀진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타고나는 건 맞는 것 같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러나 고립된 인간은 언어를 습득을 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언어가 순수하게 생물학적 능력의 발현이라고 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맞아. 기능적인 어떤 니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걷는 거랑 똑같은 거라면 혼자 고립된 인간도 걸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혼자 고립된 인간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다. 예,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쉽도록 진화하기도 했겠지만 언어도 우리가 습득하기 쉽도록 진화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언어 체계는 호모 사피엔스인 우리들이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의견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참 이게 스티븐 핑커라는 저는 이제 학자들의 사고를 추적을 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스티븐 핑커는 사실 촘스키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직계잖아요. 근데 촘스키 선생님한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촘스키 선생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언어학자가 데니얼 에버렛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존에 있는 소수 부족들을 찾아가서 그 언어를 현장에서 그 필드 워크라고 그러죠. 다 해서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피라하라는 언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언어는 촘스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언어의 특징이 이 언어에 없어요. 종속이 안 되네. 어디도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 데니얼 에버렛이 얘기한 게 이거 universal grammar 보편 문법에 대해서 이거 예외 사례 아니냐. 칼 포퍼식으로 얘기하면 반증 사례가 나왔죠. 나온 거네. 여기에 대해서 스티븐 핑커는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립을 지켜요. 근데 이제 촘스키 선생님은 절대 인정 안 하죠. 피라는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언어 학자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인용이 또 돼가지고 좀 들어온 적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재밌어요. 한편으로 저는 이제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언제까지 이런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 에릭 레너버그 같은 사람은 결정적 시기 일정한 예를 들어 청소년기를 지나면 이제 뇌가 이렇게 다 형성이 돼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릴 때 이제 외국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울 때 그 선생님이 자기가 프렌치를 이제 그 캐나다 분인데 오타와에서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링구얼처럼 쓰시는 바이링구얼 쓰시고 그런데 자기도 나중에 좀 배웠대요. 나중에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와가지고 배웠는데 어느 순간 프렌치를 쓸 때 나는 다른 뇌를 쓰다가 영어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한쪽 뇌를 켰다가 여기 끄는 느낌을 받았대요. 온오프 스위치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옛날에 한참 영어로 말하고 많이 할 때는 순간적으로 한국말이 뭐였지라고 한 3초 생각하는 때 한 번 있었거든요. 인생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게 사람의 뇌가 이게 모국어를 저장하는 공간과 이 언어를 제2 언어를 저장하는 공간이 나눠지는 게 아닌가. 여기 대해서 또 약간 과학적인 요즘 발견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fMRI나 이런 게 발전하기 전까지는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에릭 레넨버그가 관찰을 해보니까 아니 이상하게 그 이민자들 가정을 보면 6살, 7살 막 이럴 때 온 애들은 뭐 1, 2년만 지나면 원어민처럼 다 너무 잘하고. 근데 13, 15 막 이런 애들은 엄청 어려워하는 거 적응하는 거를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고등학교 때 이민 갔어도 원어민처럼 하는 애가 있고 좀 더 어린 나이에 갔어도 좀 어려웠던 친구가 있고 근데 개인차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나이를 지나니까 이거를 모국어처럼 습득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밖에 그때는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레넨버그가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그 이중 언어 구사자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만 12세 이전에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노출돼서 배웠던 이 사람들의 뇌와 만 12세가 지나고 보통 한 성인쯤 돼서 이제 노력해서 나중에 어떤 언어를 마스터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이제 갖다 놓고 말을 시키는 거죠. 언어를 구사하도록 또는 뭘 읽게 하거나. 그러고 이제 MRI로 딱 찍어 보니까 달라요. 예, 완전한 이중 언어, 즉 바이링구얼, 어릴 때부터 바이링구얼이라는 사람과 나중에 이제 배워서 잘하는 사람. 쓰는 뇌의 영역 자체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판이 났다고 볼 수가 있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네요. 저희 증명된 거나 다름없죠. 네. 사실 이게 교육심리학 학습 기술적으로도 네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인간이 이제 뇌를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르겠어요. 예. 어릴 때는 절차기억이라고 그래가지고 먹고 자고 싸는 몸이 기억하는 걸로 갑니다. 네네네. 이게 말씀하신 6세, 7세 때 예. 유아하게 하긴 그렇고요. 초등학생 정도 때 그 다음에 그 시기부터 중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비판하지 않고 개념 같은 것들을 외울 수 있는 능력이 극도로 발달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갑자기 고등학교 못하는 게 고등학교 경험 기억이라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외국어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성인이거든요. 맞아요. 성인이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생인데 내가 수능을 뭐 치는데 이렇다거나 아니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던 분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꾸준하게 한 사람은 생각보다 외국어를 그렇게 엄청 힘들어하진 않아요. 몇 가지 언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레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했던 결정적 시기 가설이 사회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자연과학적 뭐 MRI 찍어본다든지 입증이 좀 된 게 사람이 이제 기억의 형태가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쓰게 돼 있는데 어린 시절에 쓰는 게 몸으로 하는 기억, 먹고 자고 싸고 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정도 시기까지가 있는 그대로 그냥 외우는 거.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 형태를 그대로 기억을 해버립니다. 어제 뭘 먹었냐, 뭘 속에다가 뭐 스시를 넣든 아니면 뭐 딴 걸 뭐 아니면 불고기를 넣든 김밥을 넣든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성인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I eat인가? ate인가? 그렇죠. have eaten가? 네네. 아닌데 eaten인가?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거를 말을 이제 못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중학생이나 이럴 때는 생각이 어떠냐면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수정해요. 일단 외우고 틀렸으면은 근데 성인은 겁도 되게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또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성인들이 이제 결국에는 공부가 좀 뭔가 언어 습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게 사실 실제로도 그 미국 현지나 이런 데서 이제 몇 살쯤 왔는가 여기에 보면은 원어민에 가깝게 습득을 금방 또 자연스럽게 한 친구들 대부분 중학교 정도. 그죠.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나뉘더라고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워져요. 그 아마 그 사춘기 2차 성징 겪으면서 뭐가 뇌에서도 그 처리하는 방식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우리 대뇌 심피지 뇌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뇌간, 이게 척수하고 뇌를 이어준 뇌간이 있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정확하지 않은데 파충류의 뇌라 그래서 먹고 자고 싸는 걸 얘가 이제 해주고요. 두 번째 변연계, 감정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뇌. 이게 사춘기 때 얘가 막 발달해요. 근데 우리 모든 지식이라든지 지적 능력, 언어 능력을 좌우하는 게 변연계가 아니고 위에 있는 신피질인데 이 신피질은 24, 5살 때 최대로 발달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발달 중이죠. 근데 점차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얘들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내가 내 감정이 훨씬 중요하지 지식이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뇌 발달되는 어떤 형태, 발달의 단계에 따라서 내 기억의 형태도 좀 바뀐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언어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다.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학습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몸의 어떤 발달 과정이나 구조를 알면 훨씬 쉬워지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한 몇 세 정도까지 이걸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언어 습득의 방법에 대해서 학자분들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인지라든지 인풋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다음에 만만치 않게 많은 분들이 아웃풋이 중요하다. 동시에 아웃풋을 통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두 개를 통합해서 봐야 된다는 역시도 절충주의적인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처음으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데이비드 오즈벨 오즈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즈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느낄 때는 언어학에만 어떤 국한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유효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어드밴스 오거나이저, 선행 조직자 같은 경우에 선행 조직자가 다른 게 아니라 뭔가를 습득할 때
이미 선행에서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뭐 스키마 이론이라는 얘기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걸 습득하기가 쉽지 않겠냐 하지만은 네. 원래 일반적으로 장기 기억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네네네. 물론 사람은 장기 기억만으로 살진 않죠. 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마트에 어디에 주차했냐 이런 건 단기 기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듣고 우리가 뭔가 유튜브 영상 보고 이런 것들도 단기 기억의 작용인데 예. 중요한 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망각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내가 오늘 했던 모든 걸 기억한다. 이거만큼 끔찍한 게 없을걸요? 그게 재앙일 수 있습니다. 재앙이에요. 누가 예. 나한테 안 좋은 말 했는데 평생 이걸 못 까먹는다? 그렇죠. 오늘 맡았던 악취를 평생 기억한다? 이러면 예, 예. 큰일이겠죠. 예.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최종적인 지식을 남길 때는 선행에서 알고 있던 것들이 지식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결국에 교육학에서 일라보레이티브 네. 리허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정확히 일라보레이션이라고 정교하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기존의 기억을 가지고 어떤 이런 느낌이에요. 머릿속에 별표를 집어넣는데 톱을 갖고 있는 사람 별을 잘라보거든요. 아, 예, 예. 잘라가지고 오각형 하나랑 삼각형 5개네? 어. 근데 내가 오각형 원래 알고 있고 삼각형 알고 있어 이러면 안 외우는 거예요. 얘를.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잘라보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행 조직자를 잘 쓰는 사람들은 네네. 안 외워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공부할 때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나요? 음. 아주 오랫동안 기본적인 어떤 포맷을 만들고 머릿속에 네네. 규칙을 만들고 이 과정이 엄청 길죠. 맞아요. 쭉 길다 어느 시점을 딱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자유자재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바꿔 쓸 수 있게 되는 게 선행 조직자가 생겨서 네네. 기존의 장기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괴롭지만은 맞습니다. 만들어지면 쉬워진다. 근데 이건 언어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언어뿐만이 아니고 인간 그 인지과학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정보를 새로 습득하는가 하는 건데 기존의 정보에 덧붙이는 거라고 이제 인지과학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언어는 사실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극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의 어떤 뭐 단어 개수나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표현의 개수에 따라서 거기서 새롭게 내가 습득을 해서 다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개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릴 때 보면은 애들이 그 언어 기하급수로 노는 게 처음에 완전 제로로 시작해서 이제 단어로 가다가 이제 9로 가거든요. 그 9 단계에서부터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요. 저희 애들이 지금 딱 그 나이인데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딱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늘고 그런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내가 모국어는 완전히 하지만 외국어라는 것은 완전 다르고 우리가 어린애처럼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들이 가장 외국어 학습에서 힘들어하는 거는 초보자 시절이 너무 긴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초보자 시절이 너무 길어요. 초보자에서 이제 처음에 근력을 키우고 이걸 한 다음에야 자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단계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완전히 영어의 어떤 영어 문장, 단어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빨아들여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선행 지식이 엄청 있고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critical mass라고 하는 임계량을 넘어간다 그러죠. 그거는 실제로 외국어를 아마 후천적으로 저처럼 공부해서 구사하시는 분들은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좀 확 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임계량까지 찾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그 임계량 직전에서 많이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사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며칠 만에 영어가 완성된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떤 이제 긍정적이라긴 그렇지만 인간에게 어떤 촉진을 좀 주냐면은 그 힘든 과정을 나는 그래도 100일은 참겠다. 50일은 그렇죠. 참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은 드니까. 그래서 약간 타임 리미트를 정해놓으면 사람은 거기까지 힘을 내거든요. 그렇습니다. 해방 효과라 그러는데 리버레이팅 이펙트라 그러는데 그 리버레이팅 이펙트를 느끼기 위해서 내가 그 일단 오아시스까지 한번 달려가 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좀 끌어내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는 영어 이제 공부할 때 기존 기억을 쓸 때 내가 뭔가를 어원을 많이 안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폴 네이션 우리 교수님께서 언어학자가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휘 학습을 제가 보니까 이제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등록된 그 영어 단어 숫자가 17만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안 쓰는 단어 몇만 개를 빼고 그 정도 되는데 실제 원어민이 구사하는 단어 수준이 7,000에서 9,000개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국말 구사할 때 보통 그 정도 씁니다. 보통 생각보다 그렇게 하면요 한 절반도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전에 실린 거에. 근데 우리가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는 뭐니 해도 어휘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폴 네이션 교수님이 옛날에 이제 한번 자기가 실험을 해본 게 있었어요. 문답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사이트에 가면 보여요. 옛날에 질문이 50개인데 네네. 50개 단어 중에 너가 아는 단어를 체크를 하고 여기 곱하기 500을 하면 너의 영어 실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결국에는 단어가 어휘가 영어 실력을 결정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네. 근데 이분이 지금 사이트 들어가면 140개로 질문이 늘어나 있고 그다음 우리가 같이 이제 작업했던 AWL 영어 단어도 거기 이제 같이 분류가 올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결국엔 어원을 가지고 접근을 자꾸 해주는 방식인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한국에도 한번 오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죠. 한국 사람들이 영어 너무 힘들어하는데 외국인처럼 영어 하려면 어느 정도 단어를 좀 알면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천, 9천 개인데 와 7천, 9천 개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지만은 어원으로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다는 거죠. 우리가 AWL 같은 경우도 아카데믹 워드 리스트잖아요. 실제 어원을 분석해보니까 56개밖에 없었어요. 어원 자체는 그래요. 어원 자체는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은 사실 한국말도 개념 무슨 뜻이야 하면 이거를 우리 국어원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약간 바꿔보는 개념 하면은 개괄, 개론, 약간 이렇게 거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느낌이겠지. 염 하면은 뭐 상념 하듯이 마음속에 그런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지컬 프로블럼 솔빙이라 그럽니다. 유추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는 거를 바꿔나가면서 습득을 해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행 조직자 얘기도 했지만은 어원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대략 이런 뜻이겠네 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COR 같은 거, 코어 같은 경우에는 하트잖아요. 심장. 그렇죠.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COR이 들어간 뭔가 단어를 보면 뭔가 중심부? 하트로 가는 건가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런 느낌을 갖고 안 갖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접근 방식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제가 꼭 이제 학습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급자 이상 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제 우리말을 공부하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학당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운 다음부터는 한자 공부를 하면 굉장히 빨리 늘어요. 맞아요. 한자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대부분의 어원들은 뭐 라틴어나 프랑스어, 그다음에 독일어 이렇게 뭐 계열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급자 정도까지 되고 나서 그거를 알았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는 있습니다. 근데 완전 초보자 시절에 어원을 딱 들여다보면 마치 한국말 아직 못하는 사람이 한자 맞이하는 느낌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나의 기초가 완전히 많이 쌓였을 때 그때는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퍼즐 맞추는데 일단 다 뒤집어져 있어야 이거 같은 색깔끼리 모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색깔 모으려면서 뒤집으면 못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노란색 나왔는데 노란색 또 언제 나오지? 녹색 언제 나오지? 이렇게 하면은 더 재미가 없어져.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중급자 이상의 어떤 공부법에 대해서 마이클 루이스의 전 또 이론이 생각나는데 어휘 중심 접근법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 이제 공부할 때 유의미한 방식이 I am a boy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I am A까지 기억을 한다는 거죠. 덩어리로 그래서 I am A까지 하고 그다음에 뒤에다 뭐 보이든 독터든 뭐 로이어든 뒤에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덩어리 분절을 지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마이클 루이스가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과학적이에요.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마 그 베스트셀러로 진화하는 언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영어는 The Language Game인데 비트겐슈타인 좋아하셔서 그 저자분들이 그 닉 채터랑 그다음에 모튼 크리스티안슨 맞아요. 그분들이 쓰셨는데 그 아이들 언어 습득하는 거를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청크로 습득한다는 거, 모국어 자체도.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패턴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거지 패턴도 많아요. 우리말로 예를 들면 뭐 엄마 이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뭘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 거 주세요 말고 저거 주세요 하면 패턴상 올바른 적용이죠. 근데 엄마 이거 마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어디까지가 청크인지 몰라서 아직.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험을 통해서 엄마가 알아들었으면 오케이 이건 사용 가능. 엄마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규칙이 안 맞는 것 같다. 물론 아이들이 그걸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스티븐 핑커나 촘스키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렇죠. 언어 본능이죠. 그것까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이미 그래도 어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실험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패턴 영어라고 하는 시중에 많은 패턴 영어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거를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그것과도 일치하고 또 패턴 영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추려놓은 패턴이기 때문에 효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많이 이용하시라고 저는 권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연령별로 네네. 나눠가지고 한 80개 정도 패턴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외국인 어린이부터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I want 뭐 이런 그 어릴 때만 쓰는 표현들도 맞아요. 있고 나중에 네. 나이 들면 이제 안 쓰는 표현 뭐 네네. I'm managed2라든지 네네네. 뭐 이게 더 조금 더 나이 들었은 데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분석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속에서 자꾸 문장들이 좀 바뀌어 나가고 네네네. 물론 이제 그걸 안다고 해서 모든 구어체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않지만, 그런데 네. 가장 기본적인 말들 네. 전달되고 예, 예. 그런 우리가 패턴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패턴 자체가 아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오스베리 얘기한 선행 조직자가 될 수가 선행 있죠. 조직자가 될 수 예, 있는 그런 식으로 나의 데이터를 쌓아 나가시는 게 언어 학습의 어떤 그 여정이에요. 그 자체가 여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화, 네. 이제 청킹하고 이런 걸 쓰면 또 이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그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용법을 파악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그러는데 네. 제롬 브루너가 저는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네네. 컨스트럭티비즘, 음. 이제 구성주의가 네네네. 딴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학습하면서 나의 경험에 따라 나의 어떤 언어 체계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그렇죠. 구성해 나가는 그런 건데 네네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네. 내가 외국에 살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국의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막 친구가 몸이 되게 안 좋은데 그 집에 가가지고 I am a boy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Are you 네, right? 네. 뭐 이렇게 네. 물어보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게 이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가 내 두뇌가 네. 생각을 막 그 논리적으로 하지 않아, 리플렉티브하게 네.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네. 인투이티브하게 바로 튀어나오는 거지. 예, 맞아요. 튀어나오는 환경이 그만큼 많이 만들어지고 하다 맞습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또 우리 제롬 브루너가 또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드릴링이에요. 어떤 하나를 계속해서 깊게 파다 보면은 이제 더 많이 습득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도 이게 유효할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못된 결론 내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외국어를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되게 제한적이죠. 너무 제한적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려면 영어 마을을 가든가 아니면 뭐 계속 이태원에서 뭐 몇 달 동안 있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저 생각에는. 그리고 모국어 습득 환경은 다 저런 환경이에요. 아직 백지 상태인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계속 상황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아이들이 시험해본 이 언어 표현을 어른들이 검수해주는 환경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런 환경에 가가지고 뭐 3년, 4년 있는다면 그 외국어 습득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환경이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상황별 영어 회화, 상황별 영어 표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비판하고 싶은 게 그 상황별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99%죠. 네,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뭐 Hey, have a chill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사실 없어요. 근데 상황별 이걸 다 외우면 그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게 내 머리에서 0.1초 만에 출력이 된다. 이게 가능하면 가능한데요. 그거는 굉장히 좀 아주 드리밍 같은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황별로 다 외워서 상황이 오면 쓰겠다. 그거는 뭐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결이 다른 얘기일 수 네네네. 있지만 조셉 댕크스 같은 분은 이제 번역학자거든요. 번역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언어 학습을 결부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느낄 때 뭔가를 학습하는 것과 뭔가를 내가 알고 번역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쓰는 능력이 교집합도 있지만 또 다르죠. 또 다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외국인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 부딪히면요. 네네네. 그러면은 you're good. 네. 괜찮아. 예를 들어서 Are you okay?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You're good 이렇게 예. 얘기 만약에 이걸 직역을 하면은 너는 괜찮다. 예. 아니잖아. 너는 괜찮다 번역하는데 이거는 맥락을 통해 번역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영어도 맥락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건 다른 느낌 같아요. 네네네. 번역할 때 어떤 그 말이 최종적인 산출물이 네네네. 그 문화적인 어떤 언어적 맥락을 고려해서 세련되게 돼야 된다는 것과 예. 공부를 할 때 내가 맥락 속에서 공부한다는 노출도를 높이는 거는 네네네.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 예, 사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없고 저는 아까 이제 선행 조직 뭐 그 화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맥락화나 뭐 구성주의 다 있잖아요. 저는 이거가
전형적으로 유럽에서 중세 시대에 또 고대도 마찬가지고 어학 공부했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때는 공통된 텍스트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마 고고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그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은 거죠. 수메르 시대에 만들어진. 근데 이거 바빌로니아 뭐 바빌론 왕국 이럴 때 학생들이 다 이걸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걸로 어학 공부를 했었고, 중세로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유럽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 기본적으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죠. 아람어도 썼고, 그 다음에 뭐 신약은 헬라어로 썼고, 그리스말로, 그 다음에 라틴어 번역했고, 또 자기들 모국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공통적인 이 가운데 텍스트가 딱 있기 때문에 이걸로 4개, 5개의 국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 지식이 다 있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읽으면 이게 아무리 좀 내가 서투른 외국어라도 분명히 여기서 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는 뭐 아무래도 종교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분 매번 교회에 가서 무슨 뭐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사교를 하거나 이럴 때 이거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했던 유럽 사람들의 어떤 어학 방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오스벨부터 시작해서 구성주의까지 전부 다 합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좀 종합을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미 익숙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영어로도 읽어보고 또 영어로 내가 읽은 거를 가지고 다시 우리말로도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선행 지식을 이용하면서 외국어를 거기다 덧붙여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명한 제가 볼 때 맥락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그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분인데 스티븐 크라시엔 교수. 스티븐 크라시엔 선생님 그렇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스티븐 크라시엔 교수 같은 경우는 5가지 이제 가설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첫째가 이제 어떤 학습과 습득은 다르다. 이게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학습하고 학문적으로 하는 어떤 스터디의 느낌보다 습득이라는 건 뭔가 체화되고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터디와 learn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사실은 우리가 learn하고 스터디 구별 안 하고 사는데 두 개를 구별하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comprehensible input, 이해 가능한 입력 방식. 그래가지고 기존의 나의 언어 시스템 체계를 I라고 한다면 얘보다 살짝 수준이 높은 거, 텍스트를 봤는데 한 60, 70% 정도 아는 단어인데 나머지 한 20-30% 모르는, 30-40% 모르는 걸 했을 때 언어가 늘어나고 extensive reading, 읽으면 끝난다. 그렇죠. 읽는 게 영어 공부의 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 이분이 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 언어학자분들 중에 스티븐 크라시엔이 뭐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어학 지도를 해보셨대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실제로. 이민자 가족 가가지고 아이들 영어 전혀 못하는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 데이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학자들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거다, 막 이렇게. 근데 크라시엔 선생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스티븐 크라시엔이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말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만 다음 학습이 이어지고 언어 습득을 하더라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직접 이론을 만들어서 I+1 theory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extensive reading이 결국은 좋은 이해 가능한 문장을 가급적 많이 보라는 얘기를 어렵게 한 거죠. 사실은 간단한데. 맞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경험적으로 터득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폴리글롯이라서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고학자, 그건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들 중에 고고학자는 당연히 현장에 가서 이게 옛날 그런 글들을 해독을 해야 되고 그렇다지만 신학자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종교 경전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언어로 그 문장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언어를 다른 그냥 제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무슨 뭐 문법 분석하고 이렇게 한 사람보다는 보다 괜찮게 손쉽게 습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 전문가나 신학자, 뭐 박사까지 하신 분들 보면 10개씩 하세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건 아니고 엄청난 거지만 기본적으로 코어가 같으니까.
예, 거기서 이제 언어만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티븐 크라시아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익스텐시브 리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신약 다 합치면요 문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리스어로 보고 라틴어로 보고 독일어로 보고 프랑스어로 보고 하니까 느는 거죠. 자연스럽게 모듈이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스티븐 크라시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웃풋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풋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견해가 좀 갈리죠. 그냥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의 이론 체계라든지 주장을 볼 때는 네. 그 배경을 보면 이해가 좀 잘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이분은 실제 영어를 가르쳐 봤고 네, 네. 사실은 가르치는 게 제가 느낄 때 아주 능동적인 형태로 가르치는 시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일방적인 인풋을 가지고 그다음 특히 이민자들이고 이러면 네, 네, 네. 그냥 가르치고 많이 읽히고 맞아요. 숙제 해왔어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영어 늘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마음 읽어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니죠. 그냥 뭐 앉혀놓고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전에 또 그 한 세 번째 가설 정의적 여감하기를 해서 원래 정확히 effective 그 variable이라 그러는데 네, 네, 네. 그게 저는 재밌었던 게 우리가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은 뭔가 딱 짜여진 거 입력하고 그러면 딱 될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라 네, 네. 동기도 중요하고 동기 중요해요. 자신감도 맞아요. 중요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영어하는데 어려워서 불안감 느끼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게 현장에서 영어 가르쳐 본 분들이면 네, 네, 네. 충분히 느낌이 딱 오잖아요. 사실 언어 학습에서 anxiety 레벨이 그 불안 정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정말 농담처럼 하는 진담인데 이거 술 마시면 영어 잘 되는 경우 있어요. 있죠. 그게 긴장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다 튀어나오죠. 예, 우리 저 전두엽에서 사실 이 변연계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전두엽이 통제가 조금 이제 내려가니까 뭐 가지껏 틀려도 하면서 이제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튀어나오죠. 술 드시면은 술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네.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로도 뭐 그거는 사회과학의 연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엔자이티 네네. 레벨 같은 경우는 네네. 우리 수행 능력과 상호관계에서 네네네. 엔자이티라는 이제 그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너무 예를 들어서 각성상태 떨어져 있어요. 네네. 이래도 수행 능력이 안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에 너무 높아도 각성상태가 너무 높아도 안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근데 평소에 내가 영어 못할 때는 각성상태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불안해. 네. 내가 이거 말 못하면 틀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쪽팔리는데 이러다 이 술 먹으면 싹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영어 팍 튀어나오고 예. 물론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안 들으니까 전두엽이 마비돼서 그럴 수 있고 나오는데 틀린 것도 나오는데 나오고 it's okay. 괜찮은 거죠. 네.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사실 그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게 왜 유리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에서 그게 있어요. anxiety 레벨이 아이들은 없어요. 없겠죠.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 중에 긴장하는 아이는 없어요. 말 틀려도 뭐 네. 틀린지도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를 배우는 그것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래서 예. 제가 영어를 그래도 좀 빨리 이제 늘 수 있었던 게 네. 저는 외국인 보면 무조건 가서 말 걸었어요. 엄청 중요해요. How are you? 예. 이러면서 I'm fine. 예. 대답도 안 했는데 일단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성인 돼서도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예. 중국 친구인데 한국말 너무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물론 이 친구의 한국말이라는 거 약간 이런 거죠. 가끔 이제 교수님한테 교수님 술 마셔 이렇게 듣는다든지 뭐 물론 이제 표준적인 그렇죠. 어떤 뭐랄까 예, 높임말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완벽했는데 그걸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야 이거는 내가 외국인한테 말할 때 똑같은 느낌이겠다. 그럼요. 틀리더라도 틀린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말을 해 여기서? 약간 예. 이런 느낌에 대해서 그때부터 겁을 안 내기로 네. 저기서 그냥 막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게 술 먹으면 더 편하게 막 말이 나오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도 되게 정의적 여감. 그 공부할 땐 그런 걸 낮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 다루는 거지만은 우리가 로드 부하가 네네.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외재적 부하가 뭐냐, 외부적 부하가 방법적인 부하. 나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든지. 모르겠다. 옛날 듣기 방식으로 쓰기를 한다 지금 이상해 버리겠죠. 네네. 그다음에 내재적 부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이 그 과목이 준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영화 준 난이도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 본질적 부하는 나의 지각 능력, 인지 능력 네네. 이런 게 또 너무 낮으면 너무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조금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낮춰주는 게 정의적 여감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 클라신 교수님이 또 얘기했던 게 자연적 순서에 따라서 습득이 일어난다. 네네.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네네네. 학교에서 뭐 단어 가르치고 문법 가르치고 해봐야 백날발 소용없고 네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rregular verb 있잖아요. 네네네. 불규칙 동사랑 그냥 regular verb가 있으면 regular verb부터 우린 배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 꼬맹이들을 보니까 네. irregular verb을 먼저 배우더라고요. 그런 예시들도 들고 하는 거 보면 예. 우리가 가르쳐 봐야 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 패턴들이 존재하고 그 자연적인 어떤 걸 벗어날 수 없다. 그다음에 아까 학습하고 습득을 나눴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도 습득에서 영어가 진짜 배워지고 네네. 학습은 모니터링의 과정이다. 네네네. 배우고 나서 이게 잘못됐었네.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를 저는 짚어낸 게 그래도 클라스인 교수님이 네네. 영어라는 데 대한 장벽을 좀 낮춰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있으셔서 네. 그랬던 면이 있고 거기서 딱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이렇게 좀 보충을 하자면은 사실 이게 언어 관용도라는 게 사회마다 있어요. 근데 관용도. 예, 한국의 언어 관용도가 좀 낮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너무 단일 언어권 문화라서 이대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 서투르게 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은 그래도 좀 난데요.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이렇게 약간 뭐지 뭐 이렇게 저 사람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그 나라 말을 좀 서투르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흔해요. 특히나 국경이 많이 개방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미국은 언어 관용도가 어떻게 생각해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미국은 이민자의 국가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관용을 많이 해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 가장 언어적으로 배타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예. 이거는 정말 많은 사회 언어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미국이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도 단일 언어권의 언어적 관용도가 낮은 나라인데, 미국을 표준으로 생각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틀리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시는 것도 굉장히 학습에서는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영어권 중에 다른 국가들, 뉴질랜드나 호주나 뭐 영국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보면 발음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어만을 가지고 차별을 받은 케이스가 미국보다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많은 그 방언이 존재하고, 근데 거기서 그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영국도 아시겠지만 도시 하나 건너간 말 안 통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서부에서 동부까지 이렇게 사람이 만나도 거의 통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언어 스펙트럼이 좁아요.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언어학자들 중에 이제 그런 사회 언어학적으로 미국의 언어적 약간 배타성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은 뭐 원어민은 이렇게 얘기 안 한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원어민한테 땡큐 하면은 큰일 난다 막 이런 그 어그로들 많이 끌어요. 네. 보면은. 그런 게 전부 다 그 공포를 이용한 마케팅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시고 그런 거에 이렇게 막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면은 정말 힘듭니다. 네, 그런 거에서 좀 중심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irregular verbs에 대한 것도 조금 제가 이제 물론 그 맥락이 아닐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언어든지 구어체는 irregular이 많아요. 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구어체 중에도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은 가장 빨리 변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은 사용 빈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 규칙에서 좀 변형된 애들이 많고요. 야민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간 일상 회화에서 쓰는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표준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고, 약간 법칙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것들도 있고 하는 거는 영어만의 특징이 아니고 모든 언어의 특징이에요. 통시적인 변화를 수반하겠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어에서 쓰는 이 말들이 irregular이 한 번 되면요, 다시 레귤러로 안 돌아가요. 저도 댕댕이 요즘 막 엄청 쓰죠. 예. 멍멍이 막. 그렇죠. 댕댕이 예를 들면. 뭐 그것도 다른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면 go의 과거는 goed가 아니고 went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바뀌면은 안 바뀌어요. 다시 레귤러로 바뀌기가 힘든 게, 아이들이 그 단어를 쓰는 연령대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go의 과거는 당연히 went라고 생각을 하고 커서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땐 이미 사회에 이 언어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아이한테도 went로 가르치죠. 맞아. 이거는 사실 뭐 자연과학 얘기긴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게, 맞아요.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이 절멸해야만 죽어야만 바뀐다는데, 그렇죠. 언어는 바뀔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이 언어를 쓰는 자녀들이 계속 생기니까. 네네네.
한 번 이레귤러가 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뭐 이렇게 영어를 아마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교적 후대에 들어온 외래어에서 들어온 단어들일수록 표준 문법화됐어요. 오히려. 네, 오래 쓴 단어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불규칙이에요. 굉장히 재밌네요, 이런 거. 네, 근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영어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거 있죠. 이게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 레귤러 버브라든지 시스템 위주로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스템 위주로 가야 되는 언어는 포멀하고 격식 있는 영어고 학술 영어예요. 우리한테는 그 영어도 있어야 되고 일상에서 말에서 하는 영어도 있어야 돼요. 포멀한 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가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게 쓸모가 없고 이것만 쓸모 있고 거꾸로 이거는 쓸모 없고 이거 쓸모 있고 이건 전형적인 정말 그 비학술적인 그런 마케팅 기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는 좀 현혹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체계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포멀한 뭔가가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학교에서 많이 배웠거나, 맞아요. 직업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이쪽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학교에서 술집에서 쓰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그러면 그게 맞나? Let's change the scenery. 그럼요. Change the scenery 2차 가자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저는 그게 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그동안 70여 년 이상 된 교육 과정에서 구어와 그다음에 일상 어떤 인터랙션 하는 영어가 너무 없었어요. 그거는 그것의 문제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영어가 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주체성 있게 영어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떤 유튜브라든지 네네. 최근 3, 4년 정도의 어떤 인터넷에 유행했던 것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인포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럼요. 네, 네네. 어떤 이런 표현이 현지인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그럼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렇게 아까도 뭐 다른 데서 말씀드렸죠. 어깨 맞습니다. 부딪혔을 때 뭐 네. Are you alright?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예, 예. You're good 네, 이렇게 네, 한다든지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쓰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저도 친구가 쓰는 말 들어본 적도 있고 한데 이거 내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말을 막 쓰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나는 막 Are you alright? 뭐 이런 거 네네네. Are you okay? 이런 거 썼는데 아무도 네네. 그런 표현 안 쓰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사회에서 영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때 글쎄요, 제 생각에는 Are you alright이라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거꾸로 영어로 글을 쓰고 읽는 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외국인으로서는 사실 별다른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일상 영어나 힙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이 널렸죠. 그런 원어민들은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외국인으로서 그 영어를 배워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는 저는 그 이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네요. 이거 어떤 길을 잘못 든 거네요. 만약 그렇죠. 그쪽으로 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정말 사회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도 오늘 굉장히 좀 지도가 될 만한 얘기들을 네네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네. 자, 허버트 푸타라는 사람이 제가 느낄 때 분류상으로는 맥락적인 어떤 학습법의 네네. 마지막 사람인데 특히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감정이 어떤 습득과 관련이 있다. 언어 습득과 관련이 어마어마하죠. 있다. 언어 습득. 예, 근데 예. 사실 이거는 뭐 언어적으로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네, 뭐 네. 뇌인지 과학상으로도 뇌신경 과학상으로 당연한 그렇죠, 그렇죠. 것인데 네네네. 우리가 원래 모든 기억이라는 것들은 네. 생존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뇌라는 거는 엄청난 효율충이거든요. 예, 맞아요. 프레전 코어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유지 편향 모든 사람은 이성적이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자기급을 하고 싶지만 우리 몸의 본성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살던 대로 살아라 이게 우리 몸의 네, 가장 네. 기본적인 명령인데 네네. 이 살던 대로라는 거는 생존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를 쓰게 몸이 있다.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된 걸 해마가 장기 교육으로 들여보내줍니다. 네네네. 근데 이 생존과 관련된 거는 찐한 경험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공포 뭐 이런 거. 예, 공포. 호랑이를 봤는데 도망 못 친다 죽는 네. 거예요. 옛날 바로 죽는 거죠. 네. 독버섯을 봤는데 호기심이 생긴다. 바로 죽는 거고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다음에 네네. 누가 나에게 대해서 적개적 막 감정을 품고 오는데 내 두려움을 안 느낀다 또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뭔가 내가 음식을 보는데 맛있는 감정을 안 느낀다? 이것도 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생존을 위한 도구들의 기억으로 연결되고 예. 언어는 오죽하겠어요? 예, 언어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언어는 뭐 지금 많은 이제 진화 생물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랑 언어학자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언어야말로 정말 감정이에요. 감정이다. 언어는 애초에 이제 인간의 문화의 산물이고 그 다음에 이 언어가 쓰이는 이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침묵이. 예, 우리가 이제 원시
시대에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면서 또 털을 골라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침팬지가 아니니까. 그럼 뭐랬냐? 노래를 하고 수다를 떨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감정적으로 이게 기분이 좋고 하기 때문에 언어가 쭉 살아남고 진화해 왔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언어학자들 언어의 진화. 예, 언어의 진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감정이 좋은 상태이면 그 언어는 굉장히 잘 흡수가 됩니다. 물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접한 것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 좋은 학습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자료를 구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나의 흥미에 맞춰서 고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보면은 옆집에서 이거 해서 영어 잘했다더라가 많아요. 근데 그 옆집 애 취향일 겁니다, 그게. 예, 그리고 뭐 네 친구 뭐 걔가 이걸로 했는데 영어 잘했다더라. 저는 이게 철저하게 내 감정을 무시하고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흥미 있어 하는 주제를 처음 스타팅 포인트로 잡고 어학을 하시는 것이 이거는 방법론적으로 100% 옳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풋을 좀 중시하는 어떤 그런 데 대해서 기조를 다뤘다면 메릴 스웨인 같은 분들은 이제 아웃풋이 중요하다, 언어의 생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기존의 학자분들하고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항상 아웃풋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이 자기를 보고 메타적으로 교정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느낄 때 습득과 학습을 구별해서 모니터링하는 거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은 가능하겠지만 실제 그 정도의 인지 에너지를 못 쓰는 사람들은 남이 교정해 줄 때 모니터링 해주고 그걸 인터랙션이라 그러잖아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우리 언어가 집단을 통해서 에볼루션을 이제 만들어 왔지만은 근데 이 과정에서는 또 아웃풋을 중시하는 분들의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일단은 내가 써보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나간다는 메릴 스웨인 이 생각도 들고 그 모국어 배우는 과정이 사실 정확하게 그 과정이죠. 피드백 받으면서 자기가 했던 가설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 실험하는 과정이 모국어 습득 과정이고 외국어도 그것과 크게 다를 수는 없죠. 우리가 어차피 그 표현이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알려면 아웃풋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굉장히 접근법이 합쳐지는 것 같아요. 줄리안 데이킨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을 강조했는데 인터랙션 안에서도 맥락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되고 어느 상황에 어떤 말 해야 돼. 이거 사실 크라싱 했던 얘기가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고요. 책을 읽다 보면 맥락을 통해 단어도 습득하고 문법도 습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상호 인터랙션,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합쳐진다는 느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웃풋을 중시하는 분들 중에는 최근에 비교적 어떤 학습법으로 좀 분류되는 분이 마이클 로. 이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따로 떼놓고 보면은 다 뭔가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깊이도 당연히 있으신 분들이고 그렇지만은 흐름상으로 보면 유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인풋, 아웃풋 이렇게 약간 대립하는 형태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둘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아우르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터랙션 통해서 이 속에서 내가 일단 발화를 하고 상대방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내가 수용하는 형태로 자꾸 나아간다. 그런 형태고 지금은 또 과거하고는 느낌이 좀 달라진 게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진짜 편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이용해 봤을 때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제 원어민 친구들보다 잘하더라고요. 훨씬 잘해요, 영어도. 우리말도 훨씬 잘하고. 그래서 글쎄요, 이제는 뭐 그 언어적 능력은 AI가 충분히 인간 이상으로 구현하지 않나. 물론 사람처럼 감정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감정의 어떤 그런 의한 그런 언어 습득의 이점은 못 누리겠지만 그래도 피드백을 즉각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지금 인공지능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축복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에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죠.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 아웃풋적으로는 저는 이분도 좀 인상적인 게 마이클 스완. 마이클 스완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실용영어 사전이라고 있거든요. 그 책이 재밌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법과 아주 정형적인 말에서 벗어나서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역시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언어라는 거는 그 맥락과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발전하고 변화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공시적으로 한 시대의 거를 모아가지고 이런 책을 만드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실용 그 회화 사전 같은 거죠. 그게. 그게 중세 때부터 있었어요. 중세 때부터 있었어요? 참 이게 재밌는 얘기긴 한데 중세 시대에도 교양이나 사교를
하려면 라틴어를 해야 됐어요. 네. 예, 그때는 이제 라틴어가 일종의 상류층의 언어니까 마치 18세기 프랑스어가 그랬듯이.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집필했던 책 중에 술집에서 쓰는 라틴어 장도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면은, 야, 이거는 인류 역사 되게 오래됐구나를 아실 텐데,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라틴어로 글을 읽고 쓰는 걸 아주 무난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사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와전시키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형적이고 시스템적인 바탕이 있어야만 맞아요. 네네. 변형이라든지 그럼요. 추론도 가능하다. 네네네. 내가 구체적인 어떤 개 뜻도 잘 모르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어떤 그럼요. 네네. 그런 거를 내가 익힌다고 해서 오히려 네네. 혼란이 좀 가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술집 가서 뭐 라틴어로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해놓고 그 뒤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교양인으로 취급을 못 받는 건데, 거기서 그 얘기 해놓고 그 뒤에는 로마 세네카의 시가 라틴어로 나오고 적어도 막 성경을 읊고 이래야 그 당시 사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 파트로 저희가 좀 넘어가고 싶은데 네네. 좀 복합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에드가 데일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예, 예. 경험의 원추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언어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어떤 우리 배움의 그렇죠. 도구들이 있다고 예, 한다면 예. 직접 내가 경험하고 구체적인 것들로 내려오는데 네네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두 개를 적절히 섞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용어법 같은 것들은 네네. 정말 변형도 많이 일어나고 네.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네네. 배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각인된 효과는 큰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직접 써보니까 이건 이때 이 표현 쓰는구나 알지만은 네. 대신에 취약성이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는, 스트럭처가 안 짜여지는, 예, 예. 체계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어떻게 규칙을 발견하기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일반성도 있어야 되고 특수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맥락에 맞게 그 맥락에서만 통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기저가 그 밑에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이제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고 그 위에 이제 중급 이상 넘어가시면서 맥락마다 조금씩 다른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익히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거를 제일 잘하는 분들 중에 한 분 또 빌 브라이슨이라는 네. 유명한 저자가 있죠. 그런 책들은 대부분 중급자 이상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떤 수레의 양 바퀴 같은 느낌. 네네네. 두 개를 동시에 갖고 갔을 때 네네. 균형 있게 좀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다이앤 라슨 프리먼 같은 사람은 예. 이제 복잡성, 컴플렉스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이론을 네.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물리학에서 갖고 온 거더라고요. 저는 사실 논문을 읽어봐, 논문도 짧거든요. 네네. 그렇게 페이지가 길지도 않습니다. 네네.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쓰여 있지 않아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저는 보시는 분들도 네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야, 내가 최근에 물리학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복잡성 예. 이론이 있던데 네네. 언어학에도 쓸 수 있는 것 같아. 네네네.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향후 약간 발전 과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거 있잖아요. 네, 전형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한. 효용가 필요함. 근데 라슨 프리먼 같은 분은 이제 저 전공 수업 들을 때 수많은 저희들 전공 교재의 저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현장에서 뼈가 굵으신 분이라서, 잔뼈가 굵어서 실제로 이제 ELT나 뭐 English Language Center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엄청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현장에서 본 바가 어떠냐면은 인풋, 아웃풋, 인터랙션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이게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걸 직접 보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번 이론적으로 정립한 게 아마 그 논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케네스 굿맨 같은 분들이 whole language theory라 그래가지고 예. 언어를 총체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비슷한 것들도 거예요, 비슷한 사실. 맥락으로 좀 예.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뭐 사실 읽기만 학습해야지, 네. 뭐 아니면 쓰기만 학습해야지, 그렇죠. 듣기만 학습해, 이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이론을, 사이비 이론은 많아요. 사이비 이론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언어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사실은 머릿속에서 음성 처리를 해요. 우리 뇌가 처음에 이제 언어를 배울 때 다 음성으로 배우잖아요. 네. 그럼 글자라는 것은 뭐냐면 기호인데 그 소리를 대표하는 기호일 뿐이지. 심벌. 그렇죠.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책을 뭐 10초 만에 읽는다든가 뭐 속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뇌과학자들이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증명을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묵독을 시작한 지도 오래 안 되잖아요. 네. 예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사람들 기차에서 소리내서 책 많이 해서 음독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소리를 생각하지 않고 글을 읽는다, 그 미신입니다. 머릿속으로 청각 처리를 해요. 그래서 듣는 거랑
거랑 읽는 거는 들어오는 통로는 다르죠. 근데 정보 처리 어디서 해요? 뇌에서 하죠. 브로카 영역이랑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랑 베르니케 영역에서 결국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거 하나를 먼저 하면 나머지가 해결된다든가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두 가지가 상보적이에요. CPU는 하나고 네네. 들어온 통로가 여러 개인 거죠. 네. 키보드, 마우스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 컴퓨터가 처리하는 건 똑같죠. 맞아요.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 랭귀지 처리가 있고 표현하는 랭귀지 처리가 있죠. 그래서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같이 넣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리딩은 또 리스닝이랑 같이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됐을 때 어떤 신기한 게 있어요. 원서를 워낙 많이 읽으니까 나중에는 뭐가 좋아지면 교수님들 설명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말이 글보다 쉽잖아요. 아니 읽기를 열심히 했는데 듣기가 잘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들이나 문장 구성 자체가 당연히 전공교재 원서보다는 조금 쉽게 말씀하시는데 1, 2학년 때는 교수님들 말씀 다 이해를 못했어요. 4학년쯤 되니까 강의를 듣는 건 너무 쉬워요. 원서가 너무 어려우니까. 원서 어렵고. 예, 그거를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했죠. 역시 처리는 같은 데서 하는구나. 상보적입니다. 상보적. 네네네.